안녕하세요, 밀리미터입니다. 이번에는 충북 진천에 있는 루스케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 간 이유는 다름 아닌 무인양품에서 선보인 프리페브 목조주택, 공장형 주택이라고도 하죠. 양의 집을 보기 위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양의 집은 하라켄야라는 일본의 건축가가 무인양품과 함께 설계하고 상품화한 조립식 단층 목조 주택인데요. 2004년에 처음 무인양품집을 선보인 이후 이번 양의 집은 네 번째 모델이라고 합니다. 시골의 전원 생활을 위한 집으로 설계되었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1인 가구가 타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넓고 좋은 원룸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 속에 어떠한 의도와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부터 좀 보실게요. 평면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먼저 현관을 볼게요. 외부에서 약간의 포치가 있는 상태로 진입되고 여유로운 면적을 사용한 것을 티라도 내듯이 현관 입구가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 현관에 딸려있는 수납장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만 보면 거의 50평대 아파트 현관 같이 굉장히 면적이 크고요. 당연히 단이 또 있는데 보통 한국집에서 쓰는 단보다는 조금 높은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거실로 바로 나오죠. 한국에서 이제 거실이라고 하면 보통 TV와 소파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일본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의 일반적인 아파트 평면에서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파가 벽 뒤에 붙여져 있도록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평면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흔한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영상 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집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소파 밑에 청소하기도 참 좋고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방과 다이닝을 이제 또 바로 보실 텐데요. 여기는 주방과 다이닝 공간, 밥 먹는 공간이라고 하죠. 이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주거내 공용 공간의 구성을 LDK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국은 주로 이제 DK, 다이닝과 키친이 합쳐져 있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다이닝 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리모델링 시 6인용 식탁을 마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1인 혹은 2인이 거주하는 집인데 6인용 식탁이라니 어떻게 보면 되게 사치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식탁은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이 아니라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여가도 즐기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6인용 식탁을 놓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테이블이 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다이닝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걸 사용해 보신다면 집안의 분위기, 집안의 용도가 훨씬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도 접대하기도 참 좋죠. 그리고 여기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대면형 주방입니다. 싱크대와 인덕션이 다이닝 공간을 향해 보게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모두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디자인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저는 이 주방 레이아웃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싱크대 양옆, 인덕션 양옆으로는 반드시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그릇을 어디에 놓을 건지, 저 사이 공간에 놓으면 그 다음 요리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여러가지 번거로운 것들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계속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반드시 싱크대와 인덕션 양옆으로 최소 600mm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뒤쪽이라도 주방 상판을 놔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냉장고, 식세기, 에어프라이어, 밥통, 전자레인지 등 주방 전자기기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한국의 주방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일단 보기에는 예쁘네요. 그리고 한번 침실로 가볼까요? 침실은 슬라이딩 도어로 구분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입니다. 아마 평소에는 그냥 열어두고 생활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더블 침대를 놓았는데요. 여기서 자는 사람이 양옆으로 모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치를 충분히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더블 침대는 무조건 양옆으로 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벽 쪽으로는 수납장이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옷 걸어놓을 옷장이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 수납 공간을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붙박이장들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인데요. 여기서 화장실 진입 동선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의 한국 거주 방식에서는 이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화장실 동선은 거실에서 진입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방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보통의 한국집이라면 주방 옆으로 동선을 내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글링해 보니까 일본에 있는 또 다른 샘플집은 또 주방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관 옆에 작은 변소도 있는데 이게 또 일본 화장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일단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여유를 이용한 것도 있을 것이고 대개 일본 화장실은 한국의 화장실보다 좀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 샤워실, 그리고 변기 공간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위생적이기도 하고 물이 튀는 공간이 샤워하는 공간으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방수 등 여러가지 공법 면에서 훨씬 더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통 바닥을 물로 한번 쫙 하고 닦아야 화장실 청소하는 맛이 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계하더라도 각 부분마다 꼭 배수구를 따로 마련해 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집에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샤워 공간도 좀 어마무시하게 커요. 욕조를 놔도 좀 크고요. 샤워기구만 설치해도 좀 큰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아마 일본은 앉아서 씻는 문화가 있어서 좀 크게 해준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일단 물 쓰는 공간을 사실 넓게 쓰면 쓸수록 집이 더 럭셔리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이제 좀 보실 텐데요. 벽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보통 목조주택을 만들 때는 실크 벽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체 구성 방식에 따라서 나무가 썩는 장기적인 하자를 피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크를 위한 구성도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페인트 마감으로 되어 있던 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실크로 바뀌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고요. 저는 이런 구성에서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집처럼 합지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페인트가 더 좋기는 하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인 것 같고 원목 마루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강마루는 원목처럼 나무 텍스처가 피부에 느껴지게끔 가공하기도 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조립 단계에서 스펙으로 충분히 선택 가능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타일 같은 경우 화장실 타일은 300, 600짜리 타일을 사용을 했는데 타일 코너 비드는 모두 생략을 해 놓았습니다. 공장에서 졸리컷 가공해서 현장에 붙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졸리컷이 깔끔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또 비용도 비용이기 때문에 코너 비드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타일의 표면이 일반적인 돌처럼 굉장히 우둘투둘하더라고요. 즉 이게 프린팅된 타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만지면 목욕탕에 와 있는 듯한 느낌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타일의 텍스처이기도 합니다.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화이트와 우드톤을 사용했고요. 어떤 가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본의 내부에서 한다고 하면 환경등급 E0 이상의 등급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조립식이고 실내 가구 같은 것은 건축주 선택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가구 고르실 때 꼭 E0 이상 기억하셨다가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디자인은 다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침실에서 말씀드렸던 이 붙박이장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외벽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벽면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서리부터 피기 시작하죠. 이게 목구조임을 감안했고 단열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 모서리 쪽에는 좀 곰팡이가 필 확률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요걸 감안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모서리 쪽은 오픈된 책장을 쓴 것도 눈여겨볼 사항 중에 하나로 보이네요.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안전을 추구한다면 차라리 뒷판을 없애버리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기 스위치 같은 경우 모두 유럽형 스위치를 사용했고요. 조명은 저도 평소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거실에 있는 커다란 빵등 없이 빛이 필요한 부분에만 다운라이트로 부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내 모든 곳으로 광원이 가기 때문에 집안의 어느 곳에 있어도 그림자가 지지 않는 제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책 읽을 때도 좋고 여러가지 행동을 할 때도 여러모로 편리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설계를 사실 해드리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어둡지 않냐는 건데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기에 과연 이 공간이 어두워 보일까요? 하나도 안 어두워 보입니다. 밤에는 태양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보다 조도가 낮아질 테지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스탠드 등을 하나 사서 스탠드 등의 빛이 천장을 때리고 공간을 밝히도록 하는 간접 광원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집에서 사실 그렇게 강한 조명은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는 오피스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아늑한 호텔에 이런 네모 빵빵이 등 있는 것도 못 보셨죠? 그거와 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곤도가 한 4000K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런 게 집을 더 아늑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방문하신 분도 조금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건축을 한 사람이니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부 목재 같은 경우에는 삼나무 목재로 마감을 했다고 하고요. 데크에도 똑같은 삼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외부에서 보이는 거고, 안쪽을 보니까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투습 조건을 꼭 만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는 타이백 등으로 해서 외부 투습 조건을 만족시킨 거를 제가 안쪽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겉모습만 보여줄 게 아니라 이 주택의 구성 요소까지 볼 수 있게끔 여기에 전시를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단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일본의 중부 단열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를 사용한 중단열 시스템에다가 외단열로 이제 PF보드를 좀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습기의 이동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마 실내 층에 방습층을 따로 만들어서 마감을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한국에 왔을 때 문제가 없을지, 왜냐면 일본 중부의 온습도 환경에서는 이게 검증이 된 건데, 사실 한국의 기온은 일본보다 훨씬 더 가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으로 왔을 때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보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각하면 이제 골조인 나무가 썩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 5년을 이 집에 살았는데 외벽 나무가 막 썩기 시작하고 어디가 막 기울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바리움 시트를 사용해서 거멀 접기로 시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터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 빗물이 떨어지는 그 라인에 바닥 부분에 드레인을 설치해서 거터를 생략한 것 같기도 합니다. 더구나 단층 주택이기도 하고요. 비 많이 오면 둘째 가느라는 일본에서 선택한 방식이니 아마 이 방식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이제 처마가 있는데 한여름에 떼약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적당한 깊이인 듯 하고요. 근데 이 처마 부분의 마감을 봐보면 여기 통기층이 있는 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지붕에 이제 통기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사용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목조주택이든 사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똑같이 지붕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굉장히 가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좀 있었는데, 이 처마 부분의 마감을 좀 보면 여기 자재들 조인트가 다 갈라진 거 보이시죠? 여기 아마 판재를 사용한 다음에 도장 마감을 사용한 듯한데, 일본같이 온화한 기후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국에서도 서울의 극단적인 연교차를 고려하면 여기서 나오는 하자가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식 마감으로 해서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삼중유리의 리프트 슬라이딩 방식의 시스템 창호를 사용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요. 창문에 한자가 써 있는 걸로 봐서는 일본에서 쓰는 창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PVC 시스템 창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 창문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면 건축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데, 내부의 바닥 마감 라인과 외부의 데크 그리고 창문의 프레임의 상단 부분이 아무런 단차 없이 일직선상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고급 디테일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해야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태와 공간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년의 거주자까지 고려한 모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해서 휠체어가 장애물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실내에서 실외로 나가는 이 부분 역시 휠체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단차를 모두 다 제거한 무장애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일본이 더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창을 열면 창과 창문의 사이가 있는 벽체 뒤로 창문의 프레임이 숨겨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창문의 프레임이 벽 뒤로 완전히 숨어버려서 아주 시원한 그런 디자인적 느낌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닥 같은 목재 재질은 똑같이 데크를 세워놨고, 마당 같은 공간에 나무도 심고 외부 욕조 등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높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면으로부터 데크도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런 온화한 날씨가 지속돼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역시 한국에서는 이런 건 사실 1년 중에 한 반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런 구성을 보면서 무엇보다 좀 걱정된 거는 과연 저 욕조에 있는 수전의 동파가 예방되어 있는 모델인지,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사실 하나가 좀 있었는데요. 현재 배치가 북향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배치와 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게 이런 무인양품과 하라켄야의 실질적인 설계 의도를 구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양품 집을 설명하는 글에서도 분명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시브적인 건축을 추구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향으로 놓은 거는 조금 물음표가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성 부분을 안 따져볼 수가 없는데요. 무인양품 집을 이렇게 하면 일본에서 약 1.92억 정도의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토지비가 없는 순수한 건축비이고요. 면적은 약 84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이죠. 아파트 84 면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긴 여기는 이제 발코니 면적, 서비스 면적이 없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5구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시공한다고 하면 인입비 등이 좀 추가되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2억 원 내외가 될 것 같고, 이걸 평으로 따지게 되면 약 7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절대적인 금액으로만 본다면 사실 저렴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공업화된 주택이기 때문에 현장 제작 방식이 아니라 공장 제작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어느 정도 균일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짓기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 기간, 품질에 대한 걱정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공사 기간, 짧은 공기를 감안한다면 저는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기본적인 층고가 일반적인 주택보다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외벽 면적 대비 이건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싸게 지으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GDP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에 언제까지 이제 싸게를 외칠 시대는 이제 지났다 라고 생각을 들고, 이 정도 품질을 이 정도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제 2023년 1월 현재 한국의 공사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본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품질의 면에서는 아직도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해보자면요. 만약에 품질이 보증되고 시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방식은 제 생각에는 단독주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이제 GS건설에서 자이 브랜드를 단독주택 시장에도 런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공업화된 주택을 이제 모듈러로 계속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선진국들 다 이런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업화된 주택, 우리나라 단독주택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시대가 언젠가 오기는 올 텐데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조금 더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집을 처음 지어보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온갖 리스크를 걱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짓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고, 공기도 짧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짓던 거에서 지출하던 금융비용도 당연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더 저렴하고 품질은 더 좋고 나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그런 욕심만 좀 어느 정도 내려놓는다면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런 단독주택, 공업화주택 시장이 한국에서도 좀 활성화됐을 때 그때도 무인양품의 이 집이 그때 이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저도 또 기대가 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루츠케어에 있는 무인양품 양해집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끝으로 저희 밀리미터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